자, 이제 교재 4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 성물. 자, 법제 3조가 실려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 3조 중개사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 성물은 다음 각과 같다.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영창물, 3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해서 시행령 제2조가 있죠.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법제 3조 제3호에 따른 중개사물은 다음 각과 같다. 1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매번 출제하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시고요. 그 앞으로 이제 법정자를 빼버리고 중개대상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물의 범위로 1호가 토지예요. 다음에 2호가 건축물,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돼 있고요. 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래갖고 대통령령을 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소위 법정 중개사물 5가지가 이겁니다. 자, 그럼 분류를 잠깐 해보는데요. 이거 토지건물입니다. 토지건물 이 두 가지는 우리 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중개사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틀렸어요.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개론학자들이 지금 토지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협의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에 그렇게 돼 있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하고 이 세 가지는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부동산은요,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지금.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가 더 있는데 의제부동산 모두가 중개사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딱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기계,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권리금입니다. 이거 모두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개사물의 범위는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고 중개사물은 모두가 부동산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절대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 3조에서 중개사물의 범위를 규정을 둔 취지는 뭐냐? 그 취지는 이 5가지에 대해서는요, 적법하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을 한 기업공인중개사만이 영업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영업으로 이 물건을 소개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과 등록 중개업의 경계선을 이루는 규정이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고. 그럼 영업으로 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용납한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가 소개해달라 하면 소개해 주시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아도 이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번 했다 걸리게 되면 한 번만 했다 오류발을 확 내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업으로 하는 게는 안 된다. 그래서 등록한 자만이 이 5가지를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뭔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판별을 해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토지로 들어갑니다. 이 토지는 민법, 공시법 우리가 모두 겹치고 있는데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분할을 해놨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이 선을 뭐라고 합니까? 경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 있죠. 이것을 필 또는 필지라 불러요.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필이에요. 그래서 필마다 면적이 하나가 부여가 되고요. 필마다 지목도 하나 결정되고 필마다 면적도 하나 결정됩니다. 이게. 그리고 민법에 따르게 되면요.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필마다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사항하에 미친다는 게 우리 민법이죠. 그러면 결국 중개사물인 토지라는 것은 필이 단위임을 일단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한 필지 전체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의 일부 있잖아요. 이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고는 팔아치울 수가 없죠.
그러나 분필하지 않고도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 세를 놓을 수는 있죠. 그러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 일부도 한 필지 일부도 경우에 따라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토지였고, 다음 이제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은 필이 토지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동이 단위예요. 동. 그러니까 동별로 거래됨이 원칙일 거예요. 근데 건물은 토지와 달리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대별 소유권을 뭐라고 합니까?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파트 세대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물 한 동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고. 그럼 방 4칸 있거든요. 부부 쓰고 아들 쓰고 딸 씁니다. 그 다음에 방 한 칸이 비었네요. 이거 팔아칠 수는 없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는 못 팔듯이 방 한 칸도 못 팔아요. 그러나 이거 세를 놓을 수는 있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거 방 한 칸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세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쁜 아가씨한테 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건물은 이렇게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즉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가, 이 문제가 있죠. 여기 지금 3조의 규정을 봤을 때 건물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인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중개할 때는 이제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권리 분석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건물 그러는데 건물이 과연 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건물이 과연 되면 건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건축주인 건물이 언제 건물이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판례는요 건물을 어떻게 봤냐면 지붕이 있어야 된대요. 앤드 벽도 있어야 된대요. 앤드 기둥도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건물은 대표적인 토지의 정착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취할 수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건물은 대표적인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또 정착물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판례가 취하는 건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법 시간에 말이에요, 건축법을 공부하잖아요.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건축법에서 건물의 개념이 나오죠. 그럼 건축법상 건물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둘이 틀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법상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판례가 취하는 민법상 건물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차장 구조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차장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셀프 세차장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라면 여기에 벽이 대충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천막이나 유리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세차를 하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건축법상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에 대하여 우리 개혁공사가 소개를 했죠.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이걸 이제 초과수수다 해가지고 결국은 기소한 사건이었어요.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엄청 소송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변호사는 그 점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중개사물이 맞느냐. 그러면 이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면 이거는 중개를 한 것이니 보수 초과에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개가 아니니까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죠.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는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공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간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정착물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세차장 구조물을 보건대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단 없다. 나아가 이거는 볼트만 몇 개 풀어버리면 쉽게 체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토지의 정착물로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사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이게. 결론 기억해야 됩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상 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은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분양권은 일단 장내에 건축될 건물로 봤어요. 장내에 건축될 건물로 봤고, 따라서 장내의 건물로 봤으니 분양권은 중개대상 물이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거와 유사한 입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주권은 또 우리 판례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원칙이었어요. 이게. 그럼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뭔지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분양권을 뭘로 봤냐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이건 분양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분양권은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사상 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입주권은 뭐라고 하냐면, 입주권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입주권은 결국 들어갈 집이 특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 구분 일단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입주권을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대토권을 이해할 때가 됐죠. 대토권 말이 참 어려운데, 이 대토권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토권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을인데 이거 오징어 아닙니다. 이게 마을인데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러면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요 이주자 단지를 만들어요. 이주자 단지. 이거를 만드는데 요 이주자 단지 내 이 원주민들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다름 아닌 대토권이에요. 그래서 이주자 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바로 대토권이다. 그럼 대토권은 중개사상 물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있는데 어느 곳을 받을지 특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대토권은 특정이 아직 안 됐으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 대토권은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쭉 교재를 잠깐 짚어드리면, 토지 설명 다 했죠? 토지 설명 드렸고, 건축물에 대한 개념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내에 건축된 건물, 이게 바로 분양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6쪽으로 넘어가시면 상가 권리금, 중개사물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미리 말씀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정착물, 이제 이걸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정착물로 가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정착물이 지금 등장했는데, 정착물은 항상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이게 정착물이었어요. 그럼 정착물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예요. 여기에 건물 서 있어요. 나무들 심어져 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 서 있고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무가 심어져 있고,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요. 담장도 있고, 터널도 있고요. 다리, 교량도 있고, 이딴만한 암석도 있어요. 이거 모두 정착물이에요. 그럼 정착물을 검토하는 이유는요, 이 중에 토지와는 분리시켰을 때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제화에서는 이 건물은 분명히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사물이 맞죠. 독립부동산이 맞죠. 그래서 이 건물은 중개대상물임이 명백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수목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감나무라는데 미분리 과실이에요. 분리되지 아니한 과실.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이게 농작물입니다. 무.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담장. 그 다음에 터널, 교량. 그 다음에 암석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토지로부터 이걸 뽑아내더라도, 분리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안 됨이 명백합니다. 토지와 일체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물종물의 인으로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거를. 근데 다만 끊었을 때 여기까지예요. 이 세 가지.
수목이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요,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는 독립중개사물이 안 되는데 여기다 대고 일정한 공시 방법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돼버려요. 토지와는 분리된. 그러면 부동산이 된다면 중개대상물이 될 여지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일정한 공시 방법이라는 게 뭐냐? 이 수목이 집단에 대고 명인 방법을 갖춰놨어요.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명인 방법은 민법 시간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는데 명인 방법이 일단 뭐냐면요,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명확한 인식 방법. 뭘 인식하도록 해야 되냐? 이 수목이 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 인식 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거든요.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토지를 샀어요. 그럼 이 나무들은 누구 거? 내 거죠. 이건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정착물이니까 내 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새끼줄을 쫙 둘러쳐갖고 이거 한민우 거 하고 명의만을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수목이 집단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돼버려요. 그럼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만물을 갖춰놓은 수목이 집단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별개로 움직여요. 그래서 독립물건이 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거 감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이 미분리 과실에 대고 역시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그럼 이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입니다. 이것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인데 역시 감나무가 한구로 서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걸 내가 샀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감들은 당연히 내 거죠.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제가 사가지고 여기다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이 감들은 한민우 거다. 그러면 이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명인만을 갖추는 미분리 과실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죠. 지금 독립물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별개로 움직여요. 건물처럼.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농작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임차했어요. 빌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무를 심었어요. 그럼 농작물은 원래 토지의 구성물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임차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 농작물을 심었죠. 그럼 이건 가볍게 아니고 누구 거? 내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농작물의 경우는 우리가 농경사회를 지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농작물이 수확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요, 이건 경작 권한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경작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경작자의 것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된 거죠. 역시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야산이나 하천을 개간해서 무 심고 파 심고 배추 심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수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그 어르신 겁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소유권은 일단 그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르신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독립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동산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부동산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게 논리적이고 동산으로 본다면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그럼 다수의 견해는 어디서 있느냐?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견해에 서 있어요. 부동산이다. 이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인망벌 갖춘 수목입단 있죠? 이거는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명인망벌 갖추는 수목입단은 중개대상 물임이 명백한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이게 과연 진짜 부동산일까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착물에 관한 내용을 다 봤는데 토지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또 토지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라고 해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착물에 대해서는요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건물이냐 명의명을 갖춘 수목입단이냐 담장이냐 이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정착물에 관한 내용을 다 본 것입니다. 다 봤고요.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면 거기 47쪽에 판례가 쭉 실려 있죠. 세차장 구조물 물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중개사물 아니라 했죠. 말씀드렸고 권리금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드렸고
대토권 아니라겠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어가면 48쪽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준부동산이에요. 이 임목에 대해서는요, 일본식 표현인데 이거 설립자의 나무목자를 씁니다. 토지가 있거든요.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해봤죠. 그랬더니 토지가액은 1억이 나왔는데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갖고 이게 감정가가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나무들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부릅니다. 나무에 대고 저당 잡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임목법에 어떻게 저당 잡을 길을 터주냐면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만들듯이 임목에 대한 현황이 모두 등록돼요.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만들죠, 이걸. 그래서 이제 임목 등록 원부가 작성된 수목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한 필지 일부에 상관이 없고 전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종, 수량, 수령 다 제한 안 맞는데 이거 한 굴은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임목 등록이 작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최초의 등기예요. 보존 등기가. 그럼 임목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수목 집단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임목법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랬어요. 물론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되고요. 그럼 결국은 이 임목은 건물처럼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별개로 하나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도 됐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목이에요. 그래서 임목은 결국은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 중개업을 하면서요, 임목을 중개할 일이 있느냐? 저기 강원도 가서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중개할 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사무림이 분명해요. 그러면 수목의 집단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목의 집단의 종류는 세 가지로 돼요.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에 대고 명인방법을 갖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고,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죠. 세 가지로 일단 분류가 되는데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건 독립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명인망법을 갖춰놓고 등기를 해놨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사물이 됨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럼 여기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등기한 수목의 집단인 임목 이거 차이가 뭘까? 일단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저당권의 차이가 있다는 거 보여요? 임목은 저당 잡을 수 있죠. 근데 명인만을 갖춘 수목이 있다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임목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임목은 나무잖아요. 그럼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불나서 홀랑 타버리게 되면 저당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 저당을 잡고자 할 때는 먼저 화재보험부터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저당 잡았는데 9일 이게 불났고 홀랑 타버렸다. 그러면 보험금에다 대고 계속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이걸 민법상 뭐라고 하냐면 물상대위라고 하죠. 말이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당물이 보험금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계속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 다음 우리가 실무적으로 토지를 중개하는데 그 토지상에 수목이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번쯤 임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되죠. 그럼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만약에 임목이라면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줘야 돼요. 소유관계가 별도로 움직이니까 소유권이. 그러면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요 토지 등기 기록을 띄어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표제부를 보면 임목인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표제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목 등기가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 등기부 띄었는데 임목 등기번호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지상의 임목에 대하여 이거 소유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정리 안 해주면요, 대단한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임목인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임목법의 내용은 다음 선에서부터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준부동산 임목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갑니다. 이건 같은 법에 있고요. 내용이 둘이 같아요. 일단 개념은 뭐냐 하면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고 등기한 거다.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고 등기한 거예요. 하나로 묶여서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재단이다. 그럼 이제 공장재단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장 부지입니다. 여기에 공장 건물이 서 있고요. 기계들도 있고 전선들도 있고요. 전봇대, 전주도 있고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 하는 선로, 궤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공업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 자필라고 이제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 부지는 2억이 나왔고요.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는데 여기 기계 있죠. 이 기계는 감정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계는 동산이죠. 동산입니다.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성립함이 원칙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에는 저당을 못 잡게 된 거죠. 근데 기계가 왜 동산입니까? 움직여서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이에요. 무지하게 잘 움직이죠? 근데 저건 부동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지금.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으니까 기계는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계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저당을 잡고자 이제 법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재단저당법이라고 부르는데 저당 잡을 길을 터준 겁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일단 재단 목록 작성해야 돼요.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4번 특허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개별적인 재산이 집합물로서의 일체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되고 이제 등기도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예요. 이게 광업재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재단은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 속한 물건들은요, 독립하여 중사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재단 전체가 중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에 속한 물건들은 개별적으로 떼서 못 판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재단인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산업단지에 가서 중개업을 한다면 공장재단을 중개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광업재단은 거의 중개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재단저당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인정한 취지가 저당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했죠. 그럼 저당권 등기 들어와야 돼. 재단에 대해서 이게 몇 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냐면 10개월 내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10개월 내에 재단에 대해 저당 안 잡았잖아요. 그럼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우리가 공장재단 중개할 때요. 등기부터 떼야 되죠. 그래갖고 10개월 내에 재당을 잡았는가 이것부터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10개월 내에 재당 안 잡으면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거래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 내에 그래서 저당이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토지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죠. 만약에 재단에 속했다면 재단 전체로 거래시켜줘야지 개별적으로 거래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한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 토지 건물 등기 기록을 떼요. 등기부를 떼가지고 어디를 보냐 하면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해당구.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갑굴구는 들어봤어도 해당구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해당구란 말은 해당하는 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하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에 편입됐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원하는 끼는 갑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에 이 건물은 이 소유권이 재단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라고 등기가 돼 있어요. 또 건물의 전세권이 재단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럼 건물의 전세권은 을구에 하죠. 그러니까 을구에 이 건물은 재단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그게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의 수목일 입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그 사실은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준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부동산의 중개사물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51쪽으로 가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대개인 요건이 나오죠. 요건. 그래가지고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따져보는데,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중개의 정의를 공부했잖아요. 중개의 정의를 공부했는데 지금 중개의 기본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했습니다. 그럼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지상권 설정이 등등등 각종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라는 것은 이게 중개행위거든요. 이 부분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죠.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중개대상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 아니에요? 이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 행위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 다음에 여기 권리들이 있죠. 아파트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들. 이 권리들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죠.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 권리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다. 중개대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중개상물에 해당하느냐, 중개상 행위에 해당하느냐,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는데, 우리 교재는 중개상 권리에 대해서는 중개 용어의 정의 그쪽에 실려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럼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5가지에 해당이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되고,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죠.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것들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시, 도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에요. 이걸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사적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 청사 있죠. 이거 팔아먹을 수 있나요? 못 팔아먹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국공유산은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개사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시청 청사 안 되는 거죠. 경복궁, 창경궁, 문화재 다 안 되는 거죠. 보존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내 땅 1m 금 한 톤 있는 거예요.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이게 미채굴의 광물이죠. 그럼 미채굴의 광물은 누구 거게요? 이거 국유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에서 석유가 나왔다. 내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보상은 해주겠죠.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닷가라는 거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죠? 바닷가는 자연곡물로서 국유로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민법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무주부동산 있죠? 주인 없는 땅. 무주부동산은 누구 거다? 국유로 한다는 민법의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무주부동산 안 돼요. 이게 되고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다 안 되는 거죠. 토지지만 이런 거 국유로 합니다. 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또 포락지라는 거 들어봤죠? 포락지.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물이 안 되는데, 이게요, 참고로 포자 있잖아요. 이 포자가 무슨 포자냐면 물포자예요. 폭포라고 아시죠? 그게 물포자예요. 그래서 포고, 낙자는 무슨 낙자? 떨어질 낙자죠.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땅, 이게 포락지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합니다. 이게. 그러나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다. 되겠죠?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공법상 그런 제한이 붙어 있어도 허가받으면 되고, 이거 개발 제한은 있지만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중개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사법상. 그럼 가압류가 된 아파트 될까요? 사는 놈이 바보지만 되겠죠? 사적 거래는 돼요. 그래서 가압류가 된 아파트,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 당연히 되는 거죠. 사는 놈이 바보죠.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그럼 중개대상 행위는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중개대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말이에요. 중개 개입 가능해야 되죠. 중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중개대상 행위가 되죠. 그러면 개입이 불가능한 행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한 물권 등 사유들. 상속 중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개입 여지가 없죠. 또 판결 중개할 수 있겠어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경매 중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경매 업무라는 건 뭐냐면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경매 업무고, 경매라는 행위는 뭐냐면 법정에서 물건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절차 자체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매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증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은 증여가 계약편에 들어가 있는데 주는 것 자체를 얘기해요. 주는 것 자체. 그럼 이거 개입 여지 있어요? 증여? 개입 여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상속된 토지예요.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되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 된다고 그랬죠. 사는 놈이 바보라겠고, 다음에 증여된 토지, 이건 되는 거죠. 그러나 증여 자체, 상속 자체, 경매 자체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이번 30회 때 말이에요, 점유를 갖고 물어봤어요. 점유. 점유가 될까요?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배 자체, 사실상 지배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점유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증여 자체, 이 점유 자체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요건이 일단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를 소개하는 거니까 중개가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한 권리에 돼요.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and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 못하면 중개상 권리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민법의 이제 권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직은 이제 덜 미숙하니까 그 물권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팔물권이 있다는 거 들어봤죠? 팔물권. 그러니까 그게 점, 소, 지, 전, 유, 질,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권, 소유권은 일단 본권, 그 다음에 지지전, 이건 용익물권으로 공부했죠. 유질저, 이건 담보물권으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합치면 제한물권이죠. 이게 소유권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물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 8가지 물권 중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빠진 권리가 하나가 있어요. 시험 범위에 빠진 게 질권이 빠졌죠. 질권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느냐?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해요. 질권 설정 계약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이거 보기 힘든데 전당포 있잖아요. 전당포 가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죠. 이게 질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질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산이나 권리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질권은 안 됩니다.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즉 중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 빠진 거예요. 지금 중상권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민법 시험 범위를 누가 정한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정했죠. 그래서 질권 빠진 거예요. 더군다나 1차 과목을 100번 합격했습니다. 자격증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2차 과목을 통과해 자격증 받습니다. 그럼 2차 과목 통과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중개사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있어 메인 과목은 중개사법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질권은 중개사권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밖에 이제 이전성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건 더 설명을 드리는데, 뭐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어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다 중개사 권리가 되는 겁니다. 질권은 안 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안 됩니다. 이번 30회 때 점유를 물어봤다고 그랬죠. 만약에 점유권을 물어봤으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이거. 그래서 이 점유권이 중개사 권리가 되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점유권은 저는 일단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점유권은 이전성이 있어요. 중개사물에 성립할 수 있고요.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점유권은 이전성이 있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중개사 권리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유 자체는 안 돼요. 점유 자체는. 그래서 사실상 지배 자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이제 권리에 여러분들 민법의 탄력을 받으면 이 부분을 이제 심화 과정 같은 데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중상물에 해당하느냐, 중상행위에 해당하느냐, 중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은 용어의 정의 중개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은 어디를 보시냐면, 용어의 정의 그 중개 쪽에 교재, 우리 교재 거기에 있죠? 페이지 29쪽 중개대상 권리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쯤 쭉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서부터 이제 계속 유인물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은 일단 OX형으로 이제 나가고요. 3, 4월 과정 같은 데서는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일단은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듣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풀어보셔도 되고요. 화면상으로 띄워놓고 OX 연습을 하고 이게 왜 맞았고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1주차 OX입니다. 1번 지문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제는 공인인사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의 지정 목적이다. OX, X.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제는 없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제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닙니다. 틀렸고, 2번 부동산 중개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중개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속으면 안 되고 X입니다. 그럼 3번 상가에 대하여 분양을 대행해 주는 애는 중개에 해당한다. 분양을 대행에 밑줄 그으면 분양 대행은 소개가 아니죠. 그럼 중개? 아닙니다. X. 4번 질문. 우연한 기회, 건물 전세 기회 알선을 1회 정도 한 기회는 우연한 기회에 밑줄 긋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우연한 기회 1회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5번 질문. 자,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인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거 미리 설명드렸죠? 개업공사는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란 말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 틀렸죠. 다음에 6번 질문. 공인중개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미리 설명했죠?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말이 빠져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 틀렸고. 자,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7번 지문 내려갑니다.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사이다. 맞죠?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가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은 소속공사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최신 경향이 7번 지문이에요. 최신 경향이. 8번 중개보조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틀렸죠. 중개보조는 명심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자, 이제 9번 내려갑니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만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틀렸죠. 한 필지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틀렸고. 10번 질문.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무허가 건물 될 수 있다 하겠죠.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권리 분석 철저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 10번 틀렸고. 11번. 수목이 집단은 모두 중개사물이다. 수목이 집단 중에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춰놨거나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번 모두 중개사물이다. X. 다음 12번. 광업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12번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개대상물이냐 중개상 권리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건데, 지금 중개대상 권리에 대해서는 요건이 중개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미채굴의 광물이 있어요.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거 중개상물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미채굴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광업권이죠. 그러면 미채굴의 광물이 중개사물이 아니니 이걸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도 중개상 권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업권 안 되겠죠. 광업권 안 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권리 이 부분을 이해해 두셔야 되죠. 자, 그럼 12번 X입니다. 13번 내려가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틀렸죠? 시도의사라고 했어요. 원칙이. 그래 틀렸고. 14번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맞죠?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학을 제한하죠. 그러므로 맞는 지문이고. 1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는 공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상 대여도 대여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틀렸는데, 그럼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취소, 엔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죠. 1-1이에요. 자격 취소 1-1입니다. 자, 그래서 15번도 X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모두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기원드리고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